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밤부터는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길고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혜운 기자,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고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서울 등 전국 대부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고요.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김포 지역은 영하 16도, 파주가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의 찬 공기가 시베리아 부근까지 남하하면서 장기간 정체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추위가 장기화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쉽게 풀리지 않고 추위가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등 내륙의 최저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강 한파가 적어도 사흘 이상 이어지고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도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절기상 대안인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영하 13도에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면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한파로 인한 수도 간 동파와 한랭 질환 피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서는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주기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이처럼 이번 주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가 한파 재난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합니다. 행안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단계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밤사이 취약시간대 대응을 위한 비상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했지만 여야는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내내 공회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사퇴 의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국회 재경위 회의장. 주인공인 이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또 국민의힘이 집권할 당시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다 냈는데도 목리를 부린다고 역공했습니다. 부족한 그럼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반발에도 야권은 현재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제 조건은 충실한 자료 제출이었다면서 자료 대부분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해훈 후보자 태도를 꾸짖으며 모처럼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긴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니탓 공방만 90분, 여야는 간사끼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정회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머물며 호출을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자료를 75% 제출했다. 직접 해명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요. 잠시만요. 뒤에 사진들 뒤에 벽이.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여권은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결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강한 반대론을 뚫고 결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에 모두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해당 의혹을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배서는 이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과 아파트 부정청약,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전에는 재심 신청 없이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더니 오후에는 입장을 바꿔 탈당했습니다. 각 당의 내홍도 적잖은데요. 민주당에서는 1인 1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국민의힘은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결국 탈당계를 제출했군요. 네, 민주당은 오후 3시쯤에 김병기 의원이 서울시장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이 이를 접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재심을 예고한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 접촉을 피해 오다가 오늘 오전에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가능성에는 말을 흐리면서 기어이 제명을 한다면 의원총회가 아니라 최고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징계를 받아들일 테니 별도 의총은 열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당에서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자 결국 탈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썼습니다. 오늘부로 162석으로 줄어든 민주당, 강선우 의원 때와 달리 추가 제명 절차를 밟는 건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자 최현희 의원은 SNS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썼고요. 또 박지원 의원도 결백을 밝히는데 보탬이 되겠다며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각 당 내홍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공개 반발이 불출됐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제가 포함된 당원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당권파가 대거 입성한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직후 정청래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 안팎에서는 대표 연임용이다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급기야 지도부 사이의 계파 충돌로까지 확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우려 표명에 앞장선 친명계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자신을 향해 해당 행위라는 경고장을 날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지지 않고 당무위 마무리 발언에서 1인 1표는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다. 누구 개인의 이익으로 치환을 말하는 건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란 논리로 비당권파의 반발을 진화한 건데요. 계획대로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에 다음 달 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못 박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여전하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을 모욕한 의혹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친한계의 반발은 최고조에 다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닷새째 특검법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수액 권유도 거부한 장 대표. 자필로 누군가 장미의 허리를 꺾었다. 꺾을수록 더 강해지자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친한계의 파상 공세와 당 지지율 하락 등 난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외부의 적, 즉 특검법 대여 투쟁으로 시선을 돌려서 리더십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계 정치 개입을 두루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통일교 특검만 따로 떼어내자는 국민의힘 입장이 서로 평행선에 달리고 있어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강선우 의원이 내일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경 서울시 의원 등 다른 핵심 인물들의 진술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부를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강선우 의원 소환 조사가 내일로 예정돼 있죠? 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내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녹취가 공개되며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20여일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 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의 진술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강 의원이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내일 첫 소환 조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경찰은 당시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공천 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씨가 먼저 공천 헌금 한 장을 요구했고 이것이 1억 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김 시 의원은 휴일인 어제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해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김 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어제 김 시 의원이 남 씨와 처음 만난 2021년 말 이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예, 김경 시의원과 함께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도 어제 동시에 조사를 받았죠? 네, 강선우 의원이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도 어제 저녁 7시쯤 출석해 3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 의원과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대질 조사가 진행될지 관심이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질 신문은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남 씨는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났을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니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을 각각 3차례씩 조사했고 이들을 포함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두 8명을 조사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팀 인력을 증원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 소속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규모로 구성됐는데
경찰은 필요할 경우 추가 증언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추가된 수사 지원반은 수사 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전담하며 수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을 충원한 경찰은 내일 강요원을 상대로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 누가 전달했는지, 공천이 대가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가족 회사 등의 서울시 사업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시가 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김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 7곳이 김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 계약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을 잇따라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지난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판결문 검토를 거쳐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한속장을 냈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판결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장도 판결문 없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의 항소 여부만 남은 상황인데요.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에 대해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지요? 네, 오늘 오전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거론하면서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당일에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경찰이 범행 당사자로 지목된 용의자 진술의 진위를 비롯해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인터뷰에 대해서 큰 틀에서 틀린 내용은 아니라면서도 파악한 전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 단계에서 용의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정확한 범죄의 일시와 장소, 역할 분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오르며 4,9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제 5,000선 고지까지는 불과 100포인트도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현대차를 필두로 한 피지컬 AI와 로봇 관련 종목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4,800대를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름폭이 커졌고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1% 상승률을 기록하며 4,90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5,000선에 두 자릿수 포인트만을 남겨둔 채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2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밟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800선을 넘어선 지 하루, 4,700선을 넘은 지는 3거래일 만에 거둔 기록입니다. 거침없이 달렸던 반도체 대장주는 상승 속도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처음으로 15만 전자를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75만 원 선을 지켰습니다.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16% 급등한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며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5천선 고지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도 크지만 대형주 위주의 단기 급등세,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코스피가 랠리를 지속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968포인트로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미 당국의 안정 노력에도 소폭 올라 1,47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100%를 앞세워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번 주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한미 당국 간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간 19일부터 나흘 동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포럼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사범 단속 결과 179건을 적발해서 37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가 45.5%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이었고 중국이 18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우리가 선도하는 기술 분야에 집중됐는데 지난 5월 서울청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빼돌리려던 김모 씨를 중국 출근길에 긴급 체포한 게 대표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조금 전 6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난 14일 스즈키 슈니치 자민당 간사장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조기 총선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 다카이치 정권이 내건 적극 재정,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등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조기 총선 이유를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일으킨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요구 기간이 끝난 지난 14일 3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로부터 출석이나 불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장수동에서 25톤 대형 화물차가 차량 7대를 들이받아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정되는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도로에는 파편이 가득합니다. 인천 장수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이제 거의 반파 수준으로 쓰러져 있었고 도로가 완전히 마비돼서 아직도 지금 차가 막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을 충격한 사고예요. 경찰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멈춰 서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향기도 인근 바다에서 497톤짜리 유조선이 좌초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배에 타 있던 선원 6명을 구조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만일에 있을 기름 유출에 대비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살수차가 공장 안으로 세차게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배관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돼 불이 시작한 걸로 보고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 오류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지구대 순찰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서 추격하다가 옆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학교 주차장으로 진입해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약 500명이 탄 고속열차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혀 40명 가까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옥 기자입니다. 어둠 속 고속열차가 뒤틀려 기울어진 채 서 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망치로 창을 깨거나 부서진 틈을 이용해 빠져나오고 먼저 탈출한 이들은 들것에 실려 이송됩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저녁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고속열차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남부 말라가에서 출발해 수도 마드리드로 가던 민영열차 뒷부분이 아다무스 인근에서 갑자기 탈선하면서 반대편 선로를 침범했습니다. 이어 시속 200km로 마주오던 국영철도 열차와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큰 충격으로 일부 객차는 튕겨나가며 선로가 있는 언덕 아래로 굴러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수십 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두 열차의 승객 수백 명은 대부분 마드리드를 오가던 내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샘 수색과 구조, 수습 작업은 심하게 파손되고 비좁은 객차 안에서 사상자가 뒤엉킨 채 진행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사고가 난 구간이 지난해 5월 보수공사까지 마친 평탄하고 곧은 구간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YTN 김정욱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의 4층짜리 쇼핑 상가에서 난 불로 숨진 사람이 소방관을 포함해서 14명으로 늘고 33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애초 사망자를 6명으로 발표했다가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 8구를 더 수습했다고 밝혀 수색이 완료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은행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플러스 8로 지난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을 얼마나 쉽게 해줄 것인지의 심리지표로 플러스는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원구 등 외곽 지역의 거래 증가세가 최근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고강도 규제와 집값 상승 기대 속 가격 접근이 가능한 매물 위주로 선별적인 매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단지. 준공 40년 차 3,900여 가구 대단지로 지난달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는데 현재 호가는 12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현장에서는 젊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상당히 와서
막 지금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계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9억짜리가 계약되면 9억 1천이나 2천 이렇게 계단을 밟아야 되는데 9억 5천,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저희들도 놀랄 지경입니다. 노원구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 역시 전용 58제곱미터가 최근 7억 7,500만 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토어제 확대 초기와 최근 40일간의 거래 허가 건수를 분석해보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토지 거래 허가 건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구로 은평구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서울 외곽 지역 주택시장이 위축됐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핵심지에 집중됐던 수요가 가격 부담과 규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있는 중저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유지되고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전망이 이어지면서 10억 원 안팎의 이른바 가성비 재건축 매물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한적인 대출 환경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은평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들 중심으로 수요가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 가팔라진 전세 매물 감소도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향후 금리와 정책 환경 변화가 매수 추이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과 중심의 성장과 함께 민생 경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취임 6개월을 맞아 확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초혁신 경제를 구현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서 성과 중심의 성장에 정책 역량을 모아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를 각별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승진 기피가 심각해서 기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인 곳도 있었는데 거주지 문제나 부족한 금전적 보상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35곳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기피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비간부 직원 가운데 승진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를 넘긴 기관은 한국전력 등 7곳에 달했습니다. 실제 초급 간부 승진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인 한전 등 12개 기관의 시험 경쟁률은 지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한전 KPS의 경우 지난 2024년 승진 시험 경쟁률이 0.2대 1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한마디로 워라밸로 요약됩니다. 업무량 과중에 비해 금전적 보상은 미흡하고 특히 승진 시 순환근무로 인한 거주지 이동 부담 등이 기피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기피 현상은 임원 승진 시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승진 이후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등 역시 낮은 보수와 정년 미보장, 업무량 급증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은 승진 기피 현상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의 승진이나 업무 공백,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과다한 예외 규정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금 피크 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도 공공기관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종묘의 미칠 변화를 예측하는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개시된다면 1년 내에 완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 유산 영향 평가 시 효율적 구조 확립과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행정 절차와 심의 과정을 모두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도 입장을 바꿔서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 유산 영향 평가 시행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00채 넘는 집이 불탄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집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까맣게 타버린 집터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집터에서 화재 현장 감식이 이뤄집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지난 16일 큰 불이나 250여 명이 대피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재 원인 추정되는 거라도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처음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다지구 마을회관 근처 집터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진 뒤로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나 인화성 물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찾아와 경찰 통제선 너머로 망연자실, 감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터에 남은 건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충격. 구룡마을에서는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화재가 반복돼 왔습니다. 나무 합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불법 건축물이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2년도에도 그렇고 저쪽에 또 칠지구 났을 때도 거기는 그때 사람이 사망까지 했었어요. 재개발을 위해 이미 토지를 수용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임시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4명 중 3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였고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제주시 우도에 입도하던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포함해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언론에 보도된 149건을 분석했더니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의 73.2%로 나타났습니다. 급발진으로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었고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중은 전체의 75%를 넘었습니다. 사용 연료가 확인된 120건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등록 대수와 비교했을 때는 전기차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가속 반응이 즉각적이다 보니 내연기관차에 익숙한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행 상태 기준으로는 정차나 저속 주행 중 발생한 사고가 70%에 육박했는데 공단 측은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번갈아 사용하는 상황에서 조작 실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할 경우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찾아 누르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가속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행 중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보통 EPB라고 하는 이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행 중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을 정리하고 비상제동을 작동한 뒤에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은 지난해 차량 141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결과 의심 사고를 차단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내려서 도로에 살얼음이 낀 상태에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면 상태가 서리 결빙일 때 사고 건수 100건당 1.9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도로 상태가 건조인 평소 상황 치사율
1.27보다 55% 정도 많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 50km 이내에 있는 모든 헬기가 투입돼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게 하는 헬기 골든타임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216대였던 산불 진화 헬기를 315대로 늘렸고 10,000리터 용량의 치누크 헬기 1대와 20,000리터 용량의 중형 헬기 5대를 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AI와 항공우주, 반도체 분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또 재난관리와 시민보호, 문화유산과 경관보호, 그리고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 MOU 3건도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미래가 달린 첨단과학 분야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군비 확장 기류에 맞춰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이탈리아와 K방산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럽은 보복 차원에서 초강력 무역 제한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며 나토 균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양측 모두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린란드의 연대를 거듭 표명하면서 나토 회원국으로서 공동 이익인 북극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계속 단결해 주권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가 다음 달부터 10%의 추가 관세에 직면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방한 중 미국의 관세 발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n aumento dei dazi nei confronti di quelle nazioni che hanno scelto di contribuire alla sicurezza della Groenlandia, secondo me è un errore e ovviamente non la condivido.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EU 차원에서 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Oui, mais dans cette escalade des droits de douane, il a beaucoup à y perdre aussi, y compris ses propres agriculteurs, y compris ses propres industriels. 유럽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보류하거나 오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유럽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나토 균열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집단 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서로가 필요한 만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이 대남, 대미 적개심을 교육하는 계급 교양관에 한국은 제1회 적대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평양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실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적대적 두 국가 의식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태권도를 남북 공동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씨름 이후 두 번째 공동유산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는 지난 8일 열린 올해 첫 세계유산 분과위 회의에서 공동 등재나 확장 등재를 위한 차기 신청 대상 종목으로 태권도를 선정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3월 중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심사는 연말쯤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 관장은 해임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의 지인을 초청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자 김 관장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규정 위반 등 14건의 비위를 지적하며 김 관장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 관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고 해임 건의안은 김 관장을 제외한 이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사들은 김 관장의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독립운동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해임안 통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의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계 그런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이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김 관장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임안 의결을 앞두고 독립기념관 앞에는 김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와 김 관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해임안을 제거하면 김영석 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보다 날이 훨씬 더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10도 안팎 크게 낮아지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4도에서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날이 무척 춥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집니다. 다만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는 최강 한파 속에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까스로 시작했지만 여야는 자료 제출 등을 놓고 내내 공회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사퇴 의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국회 재경위 회의장. 주인공인 이 후보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사청문 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 공천을 받아서 또 국민의힘이 집권할 당시에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다 냈는데도 목리를 부린다고 역공했습니다. 부족한 그럼 자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또 추가적인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 반발에도 야권은 현재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제 조건은 충실한 자료 제출이었다면서 자료 대부분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따졌습니다.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해운 후보자 태도를 꾸짖으며 모처럼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긴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니탁 공방만 90분. 여야는 간사끼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정회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머물며 호출을 기다렸지만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자료를 75% 제출했다. 직접 해명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되고요. 잠시만요. 뒤에 벽이.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여권은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결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데 강한 반대론을 뚫고 결단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공천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제명당하겠다면서 버텼지만 당 지도부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하자 이 같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탈당 압박이 거세지고 경찰 수사까지 급물살을 타자 고심 끝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다만 동료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제명한다면 의원총회 대신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탈당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기자회견 3시간여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의원을 제명할 땐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 최고위 결정만으로 제명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사실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나아가 탈당을 강하게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김 의원은 탈당기를 제출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모든 상황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면서도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돌아오겠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결국 자진 탈당 선택이라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민주당이 남은 상처를 온전히 수습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아침 7시 전 구의원 조모 씨의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은 2022년 조 전 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식당 등에서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의 정점인 김 의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는 김 의원 관련 압수물 내용을 분석 중이며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천헌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서울시 사업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김 시의원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산하기관들 사업을 가족회사들이 수주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이 이뤄진 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로 김 시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와 교육 컨설팅 법인 등 7곳이 따낸 수주 금액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을 가족회사가 따낸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쪼개기 예산 청구의 달인이었다며 수의계약 기준인 2,200만 원에 맞춰 사업 수십 개를 상임위에 올렸다가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고 그리고 실태 조사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올 경우에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법기관에 적극 저희가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도 지난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여기서 제명 등 징계가 결정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이르면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스피가 1.3% 오른 4,904로 마감해 5천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세로 전환해 사상 처음 4,917까지 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SK하이닉스는 1.1%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현대차는 16% 급등해 장중과 종가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1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0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상향된 3.3%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정상으로서는 19년 만에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광물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처음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번엔 청와대 본관에 함께 들어섭니다. 새 정부 들어 방한한 첫 유럽 정상과의 회담이 열린 겁니다.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참으로 고마운 나라이고 dell'ospedale della Croce Rossa con il quale l'Italia fece la sua parte durante la guerra erano immagini commoventi. 수교 140년이 넘는 양국의 우호 역사를 공유한 두 정상은 100분가량 이어진 회담에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와 항공우주, 반도체 분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 분야 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에 대한 의지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토의 군비 확장 기류에 맞춰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이탈리아와 K방산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멜로니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n Ucraina e ci siamo soffermati anche sulle opportunità di collaborazione nuova che abbiamo a livello internazionale. Tra queste sicuramente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양해각서 MOU 3건도 체결했습니다. 재난관리와 시민보호, 문화유산과 경관보호,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 확대 의지 등이 문건에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초청으로 올해 안에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할 걸로 보이는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공고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흘 만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례법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오늘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직 지파장 최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신천지 고위 간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 동안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걷고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부는 보고서 내용을 포함해 신천지 내부 각종 비위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신천지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동한 조모 씨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기존 통일교회에 집중됐던 수사가 합수본 출범과 함께 신천지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관심은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했다는 의혹으로 쏠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이 조만간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 관장은 해임의 근거가 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보훈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의 지인을 초청해 교회 예배를 드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자 김 관장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규정 위반 등 14건의 비위를 지적하며 김 관장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 관장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했고 해임 건의안은 김 관장을 제외한 이사 12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사들은 김 관장의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독립운동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해임안 통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계 그런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희 이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김 관장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해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임안 의결을 앞두고 독립기념관 앞에는 김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와 김 관장을 지지하는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며 대통령이 해임안을 제거하면 김영석 관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 1인 1표제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 충돌했습니다. 비당권파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입틀막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충분히 공론화됐다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이 해당 행위라며 입단속을 시도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의도가 아니라면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라. 건강한 토론을 막지 말라며 비당권파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보궐로 입성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1인 1표제의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정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거고. 양측의 갈등은 최고위 직후 폭발했습니다. 해당 행위 경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득구 최고위원이 재갈을 물리려는 거냐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때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입니까? 심각합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발언권 침해로 느낀다면 사과한다면서도 만장일치로 최고위를 통과한 사안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당에 어떠한 피해가 되는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지도부 이견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인 1표제는 원안대로 당무위원회에 부의됐고 61명 표결 가운데 5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 대표는 비공개 당무위에서 1인 1표제는 한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약을 왜 지키느냐고 비판받는 건 드문 일이라며 자신은 약속한 건 다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인 1표제는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친 뒤 다음 달 2일과 3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제적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개파 간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물꼬는 트일 기미가 없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전현직 지도부 간의 내홍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단식 5일차로 접어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쩍 헬쑥한 모습으로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의료진 수액은 마다하고 연일 손글씨로 의지를 다지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줄지은 응원 꽃다발 사이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공천뇌물, 쌍특검을 수용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복귀까지 끊겠느냐며 여론에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김병기의 탈당쇼, 강선우의 제명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단식을 구심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동시에 내홍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걸 두고 지도부가 공개 파열음을 낸 겁니다.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좀 믿어줄 수는 없습니까?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당 모욕 언행 등으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받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전선이 또 생겼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깊이 지적을 하겠다. 한동훈과 김종혁 등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있어요. 당 갈등이 들끓는 상황에서 민주당마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응답하기는커녕 냉랭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 대죄할 때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의 단식 기간,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 일정을 멈추기로 하고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까지 계획하는 등 대여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름 힘써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0채가 넘는 집이 불에 타버린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파 속에 집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까맣게 탄 집터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진 집터에서 화재 현장 감식이 이뤄집니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지난 16일 큰 불이 나 250여 명이 대피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화재 원인 추정되는 거라도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처음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온 다지구 마을회관 근처 집터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진 뒤로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나 인화성 물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도 찾아와 경찰 통제선 너머로 망연자실, 감식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집터에 남은 건 없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죠, 충격. 구룡마을에서는 3년 전 이맘때에도 큰 불이 나 주민 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화재가 반복돼 왔습니다. 나무 합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가연성 자재가 많고 불법 건축물이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해 한번 불이 나면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2년도에도 그렇고 저쪽에 또 칠지구 났을 때도 거기는 그때 사람이 사망까지 했었어요. 재개발을 위해 이미 토지를 수용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임시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아침 6시 50분쯤 충남 천안 성거읍에 있는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남성을 친 뒤에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기 요리 경쟁 예능 흑백 요리사 2에 출연한 한식 조리 기능장 임성근 요리사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사과했습니다. 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형사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 다시 땄다고 밝히면서 면피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필 사과문을 올려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부터 북극 한기가 내려오며 길고 강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파가 일주일 넘게 길게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강력한 한기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주는 북극 한기가 시베리아 부근으로 남하해 우리나라까지 지속적으로 찬 공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벽을 쌓은 듯 높게 형성돼 대기 흐름을 막고 있어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반도 상공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기압기가 정체되는 저지고압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쪽에서 접근하는 찬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 내려오며 이번 한 주 강한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절기상 대한인 내일부터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한파특보 수준으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고 체감온도가 영하 2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여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번 겨울 최저 수준으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 대비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 긴 강추위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에서 강력한 한기가 남하에 정체하면서 사흘 정도 절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무척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서해안과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력 한파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4,900선을 넘기고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꿈의 지수로 불리는 5,000피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편 미국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에서 두 번째로 길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이어갈까요? 그러게요. 예측 불허이기도 하고요. 역대 기록이 13거래일 산속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더 상승 마감하면 타이 기록이고요. 수요일까지 오른다면 이제 새로 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실제 연속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게 상승 폭이었습니다. 작년 여름께만 해도 2,500이 한때 깨지기도 했으니까 채 1년도 안 돼서 코스피라는 대한민국 증시가 흔히 말하는 한따블 100%가 지금 가까이 급등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일부 종목에선 2배, 3배, 8배, 10배까지 이제 상승한 이제 그런 종목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코스피가 달리는가? 우리가 보통 증시가 오를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수급이라는 거, 실적, 그리고 테마와 성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3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수급은 뭐냐? 지금 국내 기관, 연기금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을 떠받치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무려 92조 원이 넘어서면서 역사상 처음 보는 은행에서 최근 석 달, 넉 달 동안에 30조 이상의 돈이 증시로 왔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이 너무 좋고요. 실적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만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210조, 220조, 23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너무나 좋은 거고요. 마지막 테마와 성장성이라는 건데 요즘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피지컬 AI라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로봇이라는 이 피지컬 AI라는 또 하나의 성장 테마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에 1등 공신이 현대차 그룹 주면서 수급, 실적, 테마까지 갖춰주면서 이런 놀라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코스피 5천을 꿈의 숫자로 불러왔는데 네. 꿈이라는 게 잡기가 어려우니까 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5천이 손에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 한 1.99%, 약 2%만 오르면 5천이라는 걸 우리가 HTS에서 우리 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에 하나 이제 내일 아침에 기관과 개인이 한번 마음 먹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만 집중적으로 사도 우리나라는 시총 방식이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2% 올리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손에 잡힌 그런 숫자고요. 5,000포인트의 의미, 뭐 여기에 어떤 정량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증시가 일종의 선진 증시, 제대로 된 평가, 저평가, 고평가도 아니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그 지수를 또 5,000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국정 과제에다가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숫자를 넣은 주식시장의 달성 목표를 넣은 또 초유의 정부였었거든요. 그 5,000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사를 좀 거듭 올라가면은 옛날 과거죠. MB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 5,000포인트 가겠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이 꿈의 숫자 5,000P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의 차이일 뿐 5,000P 달성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안착할 것인가 그것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 내일 아침에 쫙 빨려가지고 5,000을 찍고 내려오는 것은 또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은 아니죠. 5,000을 받고 나서 5,500, 6,000, 7,000, 8,000을 가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들이 갖춰야 되겠고, 뭐 저희가 조금 이따 반도체, 뭐 트럼프, EU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내적인 요인과 함께 이제 국제적인 대외적인 변수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5,000까지는 왔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또 우리의 몸집 또 체질을 또 훨씬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매수세입니까?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파는 듯 하다가 다시 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걱정이 너무나 크거든요. 예.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뭐 IMF, 제2의 IMF 외환위기 온다, 원화가 휴지 조각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저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칫하다가 또다시 한국 증시를 사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 증시에 있어서 환차손을 겪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주가 상승과 실적과 성장성을 믿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환 위기 쪽까지,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는 보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추측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그동안에 좀 두려웠던 것이 환율도 오르는데 외국인도 투매로 나간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도 우리의 기관 또 우리 개인들의 돈으로 올린 것 같아서 불안한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잠깐 파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매수로 돌아오는 것들 이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버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종목으로만 따지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게 또 우려할 대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버블 우려는 지금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 증시에서 함께 이제 존재하는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좀 명암이 엇갈리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표에서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고 나와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이요. 이번에 이제 4,900까지 가는 이제 코앞에 5,000까지 가는 데에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대형주 그것도 시가총액 10조 이상, 20조 이상의 나름 상당한 초대형주들이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50%, 60%, 100%, 200% 그 이상이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지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에 그동안에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번 장은 코스닥은 못 가고 코스피만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뭐 5,000P가 코앞이지만은 나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야라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번에 급등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15만 원을 돌파했는데 홍라희 라온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한 거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세금 내려고 연무연답 5년의 기회를 받았었고요. 5년간에 걸쳐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그 마지막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규모로는 한 2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였고 올해 아침만 해도 홍라희 관장이 이거 삼성전자 주식도 2조 2천억 이제 파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끝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가 무색하게 15만 전자까지도 한번 갔다 왔고요. 내일도 장 초반이라든가 15만 전자를 한 번만 더 가게 된다면 그리고 하이닉스와 현대차 등이 조금만 더 버텨준다면 뭐 5,000포인트를 내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이럴 때 늘 뒤통수를 맞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점들은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현대차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16.22% 오른 48만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원의 성큼 다가서면서 3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4위가 이제 3위가 되는 정말 초대형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이 16%, 17%까지 폭등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일이죠. 하고 코로나 때 LG전자가 상한가 간 이후로는 뭐 거의 또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저렇게 급등하고 수급도 터지는 이유는 자동차, 전기차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대차가 사들였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 내 이제 일종의 자회사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 로봇이 이름이 이제 아틀라스에서 새롭게 나왔다. 뉴 아틀라스라고 하는 건데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는데 이 완성도가 너무나 높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지금 올해 테마는 피지컬 AI. AI가 이제는 어느 온라인이나 모니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로 온다. 자율주행, 로봇, 우리와 함께하는 그거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핵심 주식이 현대차 그룹주다라고 하면서 이런 프리미엄을 한 몸에 받았었고요. 오늘 4,900까지 성큼 가게 된 데는 또 최근에 한 4,700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된 데는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피지컬 AI의 선도주자가 현대차가 된 겁니까? 테슬라죠. 역시 이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비교가 되죠. 테슬라도 전기차로 시작했다가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자율주행이었다가 옵티머스라는 자신의 로봇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다.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겠다. 이게 결국 또 하나의 자율주행이 결국 피지컬 A이고 자율주행하는 그 차가 크게 보면 로봇이거든요. 이 모멘텀, 이 테마가 우리의 현대차와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차를 만들다가 하이브리드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다가 로봇 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공장에다가 뭐 당장 2028년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 로봇을 투입해서 로봇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라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 뭐 상하이만 해도 지금 뭐 미국만 해도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차가 쌩쌩 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주행 시대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의 테슬라형 모델로 현대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증권 임은영 연구원은 목표가를 65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던데 앞으로 현대차 주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목표 주가라든 이제 이 타겟 프라이스 TP라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해놓으면 좀 그 이틀 후에 뭐 달성하고 있고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실제적인 좀 신의 손에 잡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뭐 삼성전자 100조, 110조, 130조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도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는 올 한 4월 경에는 만약에 올해 120조라고 하면 적어도 30조 이상의 실적은 떡하니 내놔야지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더 실적과 손에 잡히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 역시도 또 현대차가 끌고 간 수많은 로봇주 중에 솔직히 말해서 테마에 묻어가는 저 회사가 로봇 기술 있어 하는 회사까지도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아마 5,000포인트 이상부터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죠. 뭐 최애국 대우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네, 그 트릭과 그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 하워드 러튼 미 상무장관이 미국에 공장짓지 않으면은 앞으로 차차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나 보면 그동안에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 관세 부분은 최애국 대우를 하겠다라는 좀 이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조항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의 그 마지막 협정 과정이 중요할 것이고 그 대만과의 협상, 대만 반도체인 TSMC와의 협상이 실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TSMC와의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한데 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그 투자액의 2.5배에 대해서는 뭐 15%를 해주고 다 완성된 다음에는 1.5배의 물량에 대해서는 12% 하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대만 TSMC에서 만드는 물량의 한 45% 정도는 미국에서 이제 만들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투자 협정을 썼습니다. 이제 그것도 대만 측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대만이 완료가 되니까 미국은 옳았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여타에도 이렇게 반도체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최애국 대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대만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K 반도체 물량이 보통 못해도 40%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서 물량 빼서 텍사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도 그렇고 지금 여한구 본부장도 이번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따라가서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연이어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가까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줄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절기 대안인 내일부터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한파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파주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 서울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지며 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3도, 광주 2도, 대구 4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고요. 칼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 영남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 주 내내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주 후반까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면서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따뜻한 옷차림뿐 아니라 장갑과 두꺼운 양말까지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너무 조이는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로 인해 신발이 꽉 끼게 되면 오히려 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또 눈으로 인해 장갑과 양말이 젖을 경우에도 동상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여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창백해지고 감각이 무뎌진다면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세게 문지를 경우 손상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